이런 그 자리에 여성 농민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농 기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도시에 사시면서 농업과 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듣는 그런 어떤 강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사실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현재 농촌 상황을 잘 말씀드리나, 또 우리 여성 농민의 이야기를 잘 하나 싶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장님이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이 조금 이름이 좀 이렇게 귀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제 소개를 할 때 조금 난감하기는 한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비아 캠페시나라는 국제 소농 농민운동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아 캠페시나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로 농민의 길이라는 그런 어떤 뜻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는데요. 비아 캠페시나가 어떤 조직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1993년도에 창립됐습니다. WTO가 창립되기 이전에, WTO가 1995년도에 창립이 됐죠. 네, 창립되기 이전에 초국적 기업에 맞선 전 세계 소농들의 연대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 속에서 조직이 됐고요. 한국에는 전농가 전연농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84개 조직이 있고요. 회원은 한 2억 명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밑에 하단에 Stay Home But Not Silent라는 그런 어떤 중간에 글자가 있고 전 세계의 농민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제가 담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전 세계 소농들은 우리가 집에 머물러야 하지만 결코 조용히 있지 않고 우리들의 활동을, 우리들의 운동을, 또 우리들의 식량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먹거리를 생산한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이라는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은 제가 나중에 조금 여성농민운동 역사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989년도에 창립된 여성농민 조직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농민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그리고 여성 농민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상주라는 곳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91년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91년도에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농민으로 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30년이네요. 돌아보니까 30년 동안 전업으로 농업을 통해서 제 생계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기농 기촌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선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돌아보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24살 때 제가 이제 농촌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민으로 살아오면서 과연 농민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성 농민으로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이걸 말씀드리고 수 있을까 싶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좀 몇 군데에서 이것이 바로 농민이구나, 또 이것이 농민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농사의 도라는 그런 어떤 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글이 있냐면은 농민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농사 짓는 밭이지만 그 밭이 자기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아시겠죠. 농민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농사 짓는 밭이지만 그 밭이 자기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 귀중함 그리고 또 자연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역시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농민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오른쪽에 있는 그 빨간색이죠?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실까요? 아마 농민이 아니면 쉽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꽃이 예쁩니다. 이 예쁜 꽃이 붉은 완두콩 사진입니다. 붉은 완두콩이 꽃이 이렇게 예뻐요. 근데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 농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알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붉은 완두콩 씨앗을 가져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 씨앗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심어서 내년에 이 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푸른 완두콩이죠. 저는 정말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라는 이 푸른 완두콩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도요. 보시면 혹시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저희 마을에 있는 우리 여성 농민 한 분이 걸어놓은 사진을 제가 작년에 찍은 건데요. 혹시 오른쪽에 무엇을 이렇게 벌려서 말리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가지요, 가지.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토종가지 씨앗을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노랗게 된 게 토종가지죠. 토종가지, 토종오이, 또 호박입니다. 이 호박은 사실은 우리 한국 거는 아니고 일본의 토종 호박 씨를 제가 받아와서 한 건데요. 농민이 아니면은 사실은 잘 모르죠. 이 노란색이 뭐야? 가지는 보라색인데 이 노란색은 도대체 뭐야? 예, 노란색이 가지를 씨를 받기 위해서 완숙시켜 놓은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가지는 씨앗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립니다. 말린 거는 그냥 뭐 찢어서 말려도 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잘 마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예쁜 귀걸이입니다. 이 귀걸이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 토종 옥수수 씨앗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 귀걸이를도요. 토종 옥수수 씨앗으로 만든 이런 귀걸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양한 토종 씨앗이 있죠. 만약에 내가 농민이 아니라면, 내가 여성 농민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실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이 된다는 건, 또 여성 농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것을 느껴나가는 삶에서 그런 것이 저는 농민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농민이 된다는 것은 제가 씨앗 할머니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씨앗에 그 책에서 함안에 계시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듣고 이게 바로 평생을 여성 농민으로 살아온 분의 경험이구나 싶어서 제가 한번 옮겨 적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곡식을 키우면 오늘 가면 좁게 더 크고 또 가면 또 크고 힘들고 고생한다 싶어도 밭에 가서 고른 거 쳐다보면 재미가 있어서 또 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함안에서 지금 연세가 한 80 다 되셔가는 할머니이신데요. 자신의 삶이 그러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성 농민이 된다는 것은 그 곡식을 키우고 또 그 곡식이 보고 싶어지고 또 그 곡식에 대해서 내 자식처럼 내 자식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여성 농민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비학간파 신화는 그 여성 농민이 인류에 기여해 온 공헌,
또 여성 농민의 가치, 여성 농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저희 비학간파 신화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 농민은 전 세계 먹거리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땅과 생명, 씨앗을 보존해온 특별한 사람이다. 비학간파 신화는 여성 농민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땅과 생명, 씨앗을 보존해온 특별한 사람이 여성 농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하시는 우리 여성 농민들은 그런 어떤 당신의 자신의 그런 어떤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꼭 인식하시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이제 귀농했다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성 농민들이 과연 지금 여성 농민들의 현실은 어떤 것인지 또 여성 농민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드릴 건데 저는 얘기를 첫 번째 사실은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여성 농민들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여성 농민이 너무 힘들다고 여성 농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제 얘기 때문에 귀농을 꺼려하지 않을까 아니면 귀농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너무 또 여성 농민의 삶이 어렵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겠구나. 또 여성 농민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위에서 수위 조절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사실은 좀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성 농민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성 농민으로 살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생각했고 정말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성 농민이 비록 차별받고 있고 불평등한 상황에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여성 농민의 권리를 위해서 여성 농민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찾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고 능동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저는 여성 농민으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농민들이 과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농민들의 뭐 현실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고 이 불평등한 생활, 특히 농촌의 가부장제적인 그런 어떤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여성 농민의 활동을 하죠. 그런데 남편의 반대 때문에 여성 농민 활동을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성 농민으로 활동을 하면서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기타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끼리 정말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면서 여성 농민들의 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례가 들고 싶은 것은 세대주 의견은 모두의 의견이다. 한 세대에 한 사람의 의견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농촌에. 주로 이제 조금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가구당 한 명의 의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구당 한 명으로 의견 통일을 해야 됩니다. 농촌의 가정은.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식구가 5명이면 5명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투표도 사실은 다 각자 하잖아요. 뭐 5명이 우리 식구들을 대표해서 한 명이 하는 게 없죠. 근데 농촌은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농촌에는 이제 마을에 동회라는 게 있습니다. 마을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도 하고 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을 동회를 통해서 이장을 선출을 하죠. 마을에 이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을 선출하는데 이 이장 선출 투표권이 한 가구당 한 명만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세대주인 남편의 의견은 내 의견이고 나의 의견은 그냥 아무 그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권한인데요. 세대주당 가구당 한 명이라 그러면은 보통 부부가 한 세대를 이룬다고 했을 때는 남편이 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장을 뽑는 마을 대표를 뽑는 투표에서 여성 농민한테는 아예 투표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로 이 불합리한, 이 불평등한 이제 현실 속에서 최근에 저희 전연홍에서는 마을 성평등한 마을 규약 바꾸기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투표권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을의 대표를 뽑는 거고 내 대표를 뽑는 거고 내 의견을 전달할 사람을 뽑는 건데 나한테 투표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마을 규약을 바꾸기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도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웃긴 겁니다. 이제 보통 동해를 하면 이제 이장 선출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거에 대한 뭐 문헌이나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울에 좀 농한기에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좀 동민들의 단합대회 같은 성격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꼭 뭐 동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정월 대보름 행사라든지 뭐 좀 이렇게 연중 동네 행사가 있습니다. 뭐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마을 동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대주당 가구당 한 명한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여성 농민들은 투표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사실은 마을 동해를 하는데 갈 필요도 없죠. 내가 투표권이 없는데 거기 뭐 무슨 자리 채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갈 필요도 없죠. 근데 새벽부터 투표권이 없는 여성 농민들은 마을 동해날 더 바쁩니다. 예, 밥하러 가야 돼요. 투표권은 없어도 밥은 하러 가야 됩니다. 투표권이 없는 여성 농민이 밥하러 갑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더 바빠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 잘 못해요,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런 어떤 핀잔들이 많이 들어오죠. 뭐 그렇게 밥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뭐 그렇게 유세를 하냐고. 그런 이야기도 또 들어오고요. 또 한편은 지금까지 다 그래 왔는데 뭐 그렇게 그냥 유난스럽게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도 또 돌아오고요. 또 마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저희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하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관행이고 관습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참 저희 여성 농민들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농민들은 이것은 불평등하다. 그래서 이런 마을의 공동 행사에서의 공동 노동은 여성 농민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지금 바꿔나가는 마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농촌의 마을 농번기 때 공동급식을 많이 하는데요. 공동급식 할 때도 여성 농민이 밥을 차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일을 나누어서 공동 밥상을 차리는 이런 마을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저절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 여성 농민들의 문제 제기 속에서 또 우리 여성 농민들의 이런 노력 속에서 농촌이 하나하나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불평등한 사례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의 노동 임금이 다릅니다. 마을마다 좀 다르고 또 약간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건 저희 지역 이야기입니다. 또 저희 지역도 사실은 마을마다 좀 달라요. 마을마다 다르고 또 일의 차이에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성이 한 6만 원에서 7만 원,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가고요. 남성은 10만 원에서 11만 원, 12만 원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성의 이 노동의 그 대가가 남성의 60%에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냐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왜 돈은 이렇게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 동네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뭐 일은 남자가 다 하지 여자가 뭐 하냐고, 여자는 뭐 입만 가지고 있지 뭔 일을 하냐고, 제가 우리 동네 할머니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정말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일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더 많이 합니다. 그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통계가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농촌에서의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제 농촌의 불공평한 그런 어떤 성불공평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속에서 우리 여성 농민들은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또 이런 여성 농민들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또 우리 여성 농민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싸워온 것이 우리 여성 농민 운동이었고, 여성 농민 운동의 역사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성 농민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농촌에서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여성들을 여성 농민으로 부르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농촌에서 농업을 주 소득으로 하는 여성 농민들을 여성이면서 농민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농촌에서 가장 큰 조직, 여성 농민들의 조직은 새마을 분여회라는 조직입니다. 새마을 분여회는 물론 농촌에만 있는 조직은 아니죠. 도시에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적으로 새마을 분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만은, 도시에 계시는 여성분들한테 여쭤보면 새마을 분여회에 가입돼 있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농촌에 있는 여성들은 거의 한 65% 이상, 70% 이상 거의가 새마을 분여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농촌에는 마을마다 새마을 분여회에 가입돼 있고, 새마을 분여회 회장님은 정기적으로 면사무소 등지에서 모여서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시고, 이 회의를 통해서 마을에 있는 여성 농민들과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죠, 농촌에서는. 그런데 이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 분여회입니다. 분여회라는 이름으로 여성 농민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성 농민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새마을 분여회에 들어가 보면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새마을 분여회는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뭐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서 밝고 건강한 삶을 산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마을 분여회는 정확하게 여성 농민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또 새마을 분여회가 하는 활동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전연홍에서는 원래 우리 회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항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분여회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보면, 마을 행사 시 음식 장만이 69%, 회관 및 마을길 청소가 10.5%, 자원봉사가 7.9%, 마을 공동 수입 사업이 3.9%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마을 분여회는 여성 농민들의 자신의 삶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익과 자신의 지위 향상을 높이는 그런 어떤 조직이 아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농촌에서 가장 큰 여성 농민들의 조직이 새마을 분여회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금 그 농식품부에서도 인정하는
네 개의 큰 전국적인 여성 농민 조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농가 주부 모임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농가 주부 모임이 우리 여성 농민들을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우리 여성 농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까요? 그리고 농가 주부라는 이 이름으로 여성 농민을 조직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정확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여성 농민에서는 우리는 농가 주부가 아니다. 여성이고 농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농가 주부라는 그 이름 속에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농가 주부가 굉장히 전국에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명칭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여성 농민들을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큰 조직 중에 하나가 생활개선회가 있죠. 생활개선회가 있고 여성농업인연합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연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연홍은 89년도에 창립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전연홍의 핵심 슬로건이 핵심 기치가 그겁니다. 생산의 주인, 삶의 주인, 실천하는 여성농민.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의 정체성은 우리는 농업의 생산자이다. 그리고 농업의 주체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성 농민으로서 여성 농민이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농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우리가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성농민 운동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성농민이라는 이름은 1984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이름은 누가 우리한테 명명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붙였습니다. 우리가 여성농민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붙이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성농민 운동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여성농민과 관련된 몇 가지 현황,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여성농민이 220만 명입니다. 정확하게는 224만 4,783명인데요. 그 중에서 여성농민이 114만 4,841명입니다. 수적으로 여성농민이 남성농민보다 조금 많죠. 그리고 그 통계청에서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실태조사가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여성농업인 통계조사는 여성농민의 뭐 인적 구조, 또 생산 조건, 기반, 의식 여러 가지를 조사한 굉장히 조금 방대한 그런 어떤 실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전체를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여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통계, 여성 농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만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농업의 주 종사자에서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2.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주 종사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 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은 직업적 지위, 농업인이라는 직업적 지위에 대해서 여성 농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81.1%가 남성보다 여성이 직업적 지위가 낮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죠. 81.1%가 우리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적 지위가 낮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8.4%가 이제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인식하고 있었고 61.6%는 그냥 농업인이 아니라 가족 종사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직업적 지위에 대한 여성 농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직업적 지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그 자신 여성 농민들의 인식 자체도 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통계는 농지 소유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여성 농민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농지가 소유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주택이나 자동차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여성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지, 여성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통계를 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38.6%는 본인의 농지가 있고 또 62.7%는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습니다. 농민에게 농지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자기 삶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생산 자원입니다. 그런 이런 생산 자원이 62.7%가 여성한테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원이. 그리고 38.6%가 이제 여성 농민한테는 농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여성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평균 면적은 0.23헥타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면적이 여성 농민이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을 보면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이 36.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이 9.9%, 그리고 기계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이 1.1%, 아예 아무런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여성 농민들이 3.1%입니다. 자산과 관련된 여성 농민들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성 농민이 선천적으로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가사 노동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사 노동 시간도 이제 이 실태 조사에 나와 있는데요. 전부 가사 노동에 여러 가지가 있죠. 밥, 청소, 빨래, 뭐 여러 가지가, 아이 돌보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간을 합쳐보면 여성은 하루에 4시간 43분을 일하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에. 근데 남성은 37분을 하고 있어요. 가사 노동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죠. 요즘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는 사실은 뭐 도시 여성으로 한 번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 여성에서는 그래도 이 편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농촌은 아직도 여성은 4시간 43분, 남성은 37분. 근데 이 37분도 저는 사실 약간 믿기지 않은 통계예요. 과연 37분이나 가사 노동을 하는 남성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사실 제 주위에서는 잘 못 봤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명, 농촌 여성 10명 중 7명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있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또 이 통계는 약간 좀 불평등 문제하고는 다른 건데 이거는 여성 농민의 소외나 좀 배제 문제인데요. 연간의 문화 행사 이용 횟수도 이 통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여성 농민은 1년에 얼마나 많은 문화 행사를 이용하고 있느냐, 여성 농민들이. 1년에 4번 이상 문화 행사에 참여한다는 사람이 10%입니다. 그리고 아예 문화 행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67%입니다. 여성 농민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농을 꿈꾸시는 여성 농민들 결코 어려워하거나 다시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성 농민들이 또 지역의 조건들이, 지역의 상황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같이 이런 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 농민의 현실, 또 여성 농민의 상황 속에서 조금 제가 인용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농협에 과연 그러면 여성 농민들은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느냐. 농협도 굉장히 이제 그 농촌에서 가까운 기관입니다. 거의 모든 농민들은 농협을 이용을 하죠. 농협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농협 통장을 쓰기도 하고 또 농협에서 하는 마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농협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하기도 하고 농협과 농민은 굉장히 긴밀한 어떤 그런 관계죠. 여성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농협을. 농협에 여성 농민 통장이 있고 농협 마트를 이용하죠. 여성 농민들이. 그런 어떤 농협에 있어서 여성 농민 비율이 여성 조합원이 3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에는 가장 기초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대의원 제도를 이제 하고 있죠.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의사결정 기구인데 이 대의원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19.6%밖에 되지 않습니다. 20%가 안 됩니다. 여성이. 그럼 나머지 80%의 남성이 참여하고 있고 80대 20이라 그러면 거의 남성들의 의견으로 이 의사결정 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제 말이 틀린 건 아니겠죠. 예, 이런 어떤 불균등한 불균형적인 구조를 지금 농협이 갖고 있고요. 여성 대의원 중에서 40세 이하 여성은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40세 이하 젊은 여성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농협에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는 우리가 좀 바꿔야 나갈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또 농협에는 이사나 감사가 같은 이런 임원들이 있는데 이 대의원이 가장 기초적인 의사결정 기구라 그러면은 또 이사나 감사가 중요한 또 그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이죠. 그런데 이 이사나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임원은 8.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어떤 이사와 감사로 활동하는 여성들이 부족하고 여성 농민들의 의견들이 전달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성 조합원 조합장 수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국의 조합장이 1344명입니다. 1344명의 중에서 여성 조합원은 몇 명일까요? 10명입니다. 우리나라 아마 국회의원 숫자보다도 이 숫자가 더 낮을 것 같아요. 이 비율이 더 낮을 것 같습니다. 1344명 중에 10명의 여성 조합장이라 과연 남성과 여성의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농협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맨 앞에서 이제 이장 선출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또 농협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여성들이 이런 대표 기구,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에 있어서도 여성 그 정치인들을 배출해야 되고 또 선출해야 된다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은 여성 농민의 이야기는 여성 농민이 사실은 가장 잘 할 수 있고 여성 농민들의 어려움은 여성 농민이 가장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 농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 또 이런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기구에 남성과 여성이 균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농민의 대표성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죠.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내신 긴즈버그라는 그런 어떤 그 여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여성이 있다. 그 자리에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에는 여성이 있다. 또 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미국 그 연방 대법관이 9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9명 정원의 대법관 중에서 과연 여성이 몇 명이 되어야 되냐고 나한테 묻는다라면 나는 9명이라고 얘기할 거다. 9명 중에 여성이 9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말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물을 것이다. 왜 9명이냐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다. 예전에 9명의 대법관이 남성으로만 9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누가 문제 제기를 했느냐? 왜 9명 중에 그 9명이 다 남성이냐? 왜 대법관 9명이 남성으로만 이루어졌냐고 누가 의문을 가졌냐? 누가 물어봤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과 의문을 갖지 않으면서 내가 여성이 9명이라고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묻느냐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여성농민의 여성농민 스스로의 대표성, 여성농민의 대표성을 저는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여성 농민의 현실 속에서 그럼 여성 농민이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지 또 여성 농민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실천들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성 농민들은 이런 어떤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 또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 왔고요. 그 조직은 1977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성농민 조직이 있었고 또 만들었습니다. 77년도 가톨릭 농민회 조직이 196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톨릭 농민회 내에 77년도에 농촌 여성회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농촌 여성회를 조직해서 여성 농민들이 자신이 어떤 삶의 어쨌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또 여성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4년도에 기독교 농민회에도 여성위원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고요. 그리고 1989년도에 전국 여성농민회가 창립이 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1985년도부터 여성농민들의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80년대 중반은 우리 전체 농민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요. 고추가 파락에 따른 농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때 이제 수입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속값 파동, 그리고 수세 폐지, 이런 어떤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투쟁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남성들만 투쟁한 것이 아니라 여성 농민들도 투쟁을 했고 오히려 어떤 조직에서는 남성들보다 여성 농민들이 더 앞장서서 투쟁하는 이런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 농민들의 투쟁들이 전국적으로 분출되고 이 속에서 우리 여성 농민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성 농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농민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이제 최초로 순창군 여성농민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89년도에는 경기도, 강원도, 전북, 전남 등지에서 도 단위의 여성농민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힘들 속에서 1989년도에 전국 여성농민위원회가 창립이 되고 이것이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이라는 이런 어떤 이름으로 개정이 됩니다. 1989년도에 만들어진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여성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여성 농민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라는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농민의 조직은 여성 농민들의 자립적인 운동 조직이라는 것을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 속에서 이제 이후에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성 농민 운동이 성장하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 여성 농민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의 역사 속에서 여성 농민들이 농업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 농민들이 얼마나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어떤 정책들이 제안되어 왔고 또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실제로 많은 변화들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30년 동안 워낙 많은 일이 있었고 최근에 전연홍은 작년에 이제 30주년 행사를 하면서 30살 전연홍이 걸어온 그런 어떤 길이라는 책을 또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가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최초로 좀 이런 어떤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제안이 정리돼 나온 것이 이제 1992년도에 여성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성 농민 개혁안이라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개혁안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개혁안은 지금 봐도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 정말 여성 농민들을 생산의 주체, 삶의 주체로서 잘 좀 나와 있는데요. 개혁안이 좀 꽤 내용이 되는데 거기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 개혁안 중에서 첫 번째가 여성 농민의 농업 생산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그 개혁안의 첫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 농민의 농업 노동과 가사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 정당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여성 농민에 있어서의 어떤 개혁안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농어촌의 재반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여성 농민의 건강권, 그다음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농어촌의 국공립 타가소 우선 설치, 또 여기에 농어민 자녀의 고교 무상 교육이라는 이런 어떤 과제도 제안이 됩니다. 이런 건 실제로 좀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민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방 정책들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 정책에는 지금까지 농촌의 가부장제에 있는 그런 어떤 관습들이 폐지되어야 되고 또 여성 농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개혁안들이 1992년도부터 전연홍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이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해 왔고 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과연 이 농촌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농가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가 경영체 등록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있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농민의 등록 제도죠. 그래서 뭐 직불금을 받으려 그래도 농가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농가 등록체가 과연 지금 여성 농민들의 그 법적인 권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가 단위로 그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단위로 등록하는데 이 등록을 어떻게 하냐면은 농가의 경영주가 있고 또 경영주 외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남편이 주로 경영주로 등록을 하고 여성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경영주가 있고 경영주 외 농업인이 있고 남성은 경영주고 여성은 농업인이고 과연 이것이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민의 지위를 제대로 보장하는 거냐,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농민수당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의 공익적인 노동에 대해서 농가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이 이제 있고 많은 조례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공익적 기능에 행사하는 사람이 농가에서 한 명인지 또 농가에서 경영주로 되어 있는 남성만 이것에 공헌하고 있는지 기여하고 있는지 그거는 분명히 아니죠. 여성도 똑같이 그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고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 개개인한테 이런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연홍에서는
이 농가 지금 현재 농가 단위로 등록되고 농가 단위로 정책되고 있는 것을 농민 개별 등록제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성 농민, 남성 농민, 또 요즘은 청년 농민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청년 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아들이 들어와서 농사 짓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청년은 또 청년대로 등록한 이런 어떤 개별 등록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제안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은 부분 쪽에서 또 여러 쪽에서 이건 너무 좀 비현실적인 얘기다. 뭐 이것을 바꾸려면 우리 농업 정책의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꾸준히 좀 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 농민이 이런 어떤 농업인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여성 농민이 개별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이런 어떤 지금과 다른 어떤 시스템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지는 우리가 또 더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농촌이 사실은 굉장히 좀 가부장제 문화가 많이 남아있죠. 봉건대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평등한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춰야 되고 또 성평등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농촌에 있는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각종 농업인 교육에 또 농업인이 참여하는 교육에 이런 어떤 성평등한 교육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제안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성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분명히 성평등한 농촌이 이루어졌을 때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이 되는 거고 또 여성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그런 어떤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평등한 이 농촌 만들기 운동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불평등한 만약에 제가 앞에서 얘기한 사례대로 이런 불평등한 마을이 있다라면 여성 농민으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 농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함께 행복해지는 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그 30년의 여성 농민 속에서 여성 농민이 또 했는 중요한 어떤 성과 중에 하나는 식량 주권 운동입니다. 식량 주권 운동은 식량에 대한 권리를 농민이 가져야 되고 또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고 또 식량을 소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고 또 식량에 대한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져야 되고 공동체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식량주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주권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 식량주권 운동은 한 3가지 영역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입니다. 제가 오늘 토종씨앗도 조금 가지고는 왔는데요. 제가 우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은 전 연홍에서 한 11년, 12년 전부터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확산됐고 또 도시에 계시는 분들 또 도시에서 도시 농업을 하시는 분들 또 기농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식량 주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식량 생산에 있어서 농업 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씨앗이죠. 씨앗이 있어야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씨앗의 권리가 본래는 사실은 농민에게 있었고 농민 공동체에 있었죠. 그래서 1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씨앗을 농민들과 농촌에서 또 농촌 공동체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육성해 왔고 보존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씨앗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먹었고 그 씨앗으로 온 인류가 먹고 살아왔는데 최근에 와서 한 80년대 이후 90년대 뭐 이때부터 이 씨앗에 대한 그 독점권을 기업이 행사하기 시작을 했죠.
기업이 이 씨앗은 우리가 독점하고 이 씨앗은 농민이 쓰지 못한다라는 이런 어떤 판결을 이끌어냈고 실제로 이 씨앗에 대한 독점권과 특허권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 씨앗은 정말로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농민이 농촌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존해 오고 재배해 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특허권이 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농민으로부터 씨앗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 씨앗에 대한 권리, 농업에 대한 권리를 기업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해 왔던 이 씨앗의 다양성이 기업이 독점하면서 산업적 먹거리 시스템이 되면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다양했던 토종들이 사라지고 있고 단일화되고 있습니다. 이 종자가. 대표적인 게 쌀입니다. 일제시대 때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때가 한 1930년도 정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쌀 종자가 한 1,300개, 1,400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평안 저쪽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 기후에 맞는 그 토질에 맞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들의 쌀이 있었습니다. 그 쌀로 우리는 농사를 지었고 다 그 다양한 쌀로 우리는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이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단일화되고 있죠. 특히 1970년대, 80년대 통일벼 운동을 정부에서 할 때는 통일벼 외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보급하는 통일벼 외에는 쌀 종자를 아예 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벼 외에 종자를 생산하는 못 파는 밟아버리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죠. 이런 어떤 그 시대 속에서 굉장히 많은 토종 종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를 지키는 운동을 해왔고 이것이 우리 어쨌든 그 식량 주권을 지키는 운동이었고 이 운동 속에서 우리의 여성 농민들이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을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부터 일단은 우리 농민들이 한 농민이 일농가 일품목 지키기 운동을 하자. 우리 농민 한 명이 한 가지 이상의 토종 종자는 지키자라는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농장에서 내가 한 가지 이상은 짓자라는 이런 캠페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많은 토종 종자를 확보하게 됐고 우리가 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원의 행복이라 그래가지고 소비자들하고 함께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에 10,000원을 내시고 후원을 하시면 그 돈으로 토종 종자 밭을 만들고 그 밭에서 생산한 토종 종자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보내는 이런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성공적으로 좀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토종 종자는 농민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이 함께 할 때 우리 시민들이 그 가치를 알 때 정말로 이것이 확산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고 많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은 우리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 농민들의 노력으로 지자체에서 토종 종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그 도 지자체에서 토종 종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종 종자를 지키는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니네 텃밭이라는 식량주권 사업단입니다. 언니네 텃밭은 조금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언니네 텃밭 사업은 기농기촌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진도 준비를 했습니다. 언니네 텃밭은 이름처럼 언니들이 농사 짓는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한테 꾸러미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내는 그런 어떤 사업단입니다.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1년째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또 모범적인 구러미 사업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얘기를 안 믿을까봐 제가 사진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이 우리 전연홍 회장님이신데 2012년도에 저기가 지금 뉴욕인데요. 언니네 텃밭과 전연홍의 식량주권 사업단을 식량주권 운동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했다는 의미에서 미국 뉴욕에 가서 세계 식량주권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언니네 텃밭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동필 농림부 장관인데 그 당시 장관으로 계실 때 직거래 컨테스트라는 이런 어떤 1회 직거래 컨테스트 행사가 있었고 그때 이제 구러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이제 좀 이렇게 성공적인 구러미 사업체에 대한 시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농식품부 장관상 금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 저희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방문하고 뭐 이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언니네 텃밭이 저희들이 작년에 10주년을 맞았었습니다. 이런 꾸러미는 저 두 번째 사진을 내보세요. 두 번째 사진은 전원생활이라는 잡지에 이제 최근 2020년 5월에 실린 사진인데 저런 어떤 꾸러미라는 그 박스에 담아서 이제 보내는 사진인데요. 농촌에 있는 이제 여성들이 우리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토종 종자로 농사를 짓고 또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화학적인 산업적인 이런 어떤 농사가 아니라 농생태적인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지으면은 또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여성 농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자립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언니네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농촌에서 이제 귀농을 처음에 이제 하시면 넓은 면적 대규모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렇게 농사 짓고 싶지도 아마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규모 농사를 대형 농기계를 사서 지금 농기계 엄청 비쌉니다. 최근에 제 이웃에 있는 한 분이 콤바인을 샀는데 1억 5천을 주고 샀습니다. 1억 하여튼 농기계 엄청 지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귀농하신 분들 그런 어떤 대형 농기계를 사서 농사를 짓는 시스템으로 살고 싶지도 않으실 거고 또 그렇게 살아서 사실은 경제적인 경영을 맞추실 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좀 작은 소규모 밭에서 친환경으로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려면 좀 언니네 텃밭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또 그런 것을 지향하는 여성 농민들이 언니네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네 텃밭에서는 우리 여성 농민들이 우리 식구들이 먹는 것처럼 텃밭이 그런 것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농민들은 다 텃밭이 있었죠. 특히 이제 여성 농민들한테는 이 텃밭이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텃밭에 다양한 먹거리를 가꾸면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왔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런 텃밭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식구들이 먹는 것처럼 도시 가정에 보내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목적과 약속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만났고 또 소비자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또 신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언니네 텃밭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속을 했어요. 소비자분들한테 우리는 친환경으로 생산하겠다. 그리고 토종 농산물을 가능하면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왔던 농촌에서 있어왔던 전통적인 먹거리를 가지고 보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언니네 텃밭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텃밭이라는 가장 이런 작은 규모의 공간 그리고 텃밭이라는 가장 작은 이런 어떤 여성 농민의 사적 공간에서 가장 정치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텃밭을 가지고 기업의 지금과 같은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대항한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간이고 가장 큰 자본주의 공간에 맞서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어떤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어느 텃밭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러미라는 것은 꼭 뭐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해야 되고 또 뭐 몇 가지 품목을 생산해야 되고 몇 가지 품목을 보내야 되고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기농하시면은 그 조건에 맞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량주권 운동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농생태학적인 생산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또 산업적인 그런 어떤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어떤 농사를 짓는 것이 자립하는 어떤 농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생태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농사의 그런 모델들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전연농을 만들면서 꾸준히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혹시 학교 급식이 지금은 다 전면화됐습니다만은 학교 급식을 전연농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아시나요? 전연농에서 1992년도에 학교 급식을 정부 정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 급식을 실현하자, 학교 급식을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 농촌의 여성들은 정말로 아이들 도시락 싸워주기가 너무 힘든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농촌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영양가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학교 급식을 하라라는 요구를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쌀 소비 문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지금은 전면화됐죠. 학교 급식 실현운동. 또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정. 2001년도에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이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하고 있고 지금 4차 육성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이제 전연농에서 했죠.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농협복수조합원 제도 전에는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이것도 한 농가당 한 명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농민이 한 농가당 한 명이 아니라 한 농가에서도 복수로 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 여성농민에게도 조합원의 문을 열어라는 어떤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 이루어진 거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어떤 제가 자꾸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성 농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 어렵지만은 여성 농민들이 뭉친 이런 어떤 조직의 힘에 의해서 여성 농민들의 현실을 바꿔왔고 또 나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다시 농민으로 산다는 건 뭘까? 여성 농민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그리고 여기 기농기촌을 꿈꾸시는 분들 또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루이스 선생님이 쓰신 말인데요. 정말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혼자 잘 살면 재미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죠. 그건 아마 뭐 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농촌은 그렇습니다. 도시 생활은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시에는 사실은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윗집에 누가 사는지 밑에 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사실은 별로 불편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농촌은 그렇지 않죠. 아시죠? 농촌은 한 마을이 그야말로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뭐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1년 365일,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사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농촌은 이런 어떤 마을이 공동체의 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라는 일 자체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못 봤어요. 물론 대부분 혼자 많이 해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러나 전적으로 이 농업의 시작과 끝을 농사의 봄과 가을까지 씨 뿌리는 것부터 결실까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30년 동안 농사일을 해오면서 처음 3월 달부터 10월, 11월 수확까지 대부분은 저희 부부 중심으로 합니다만은 중간중간 남의 도움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귀농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농사 짓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배우셔야 되고 그 배우는 것은 책이 아마 아닐 겁니다.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 옆집에 계시는 할머니의 한마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마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라는 공간은 또 농사라는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정말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싫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또 조화롭게 하는 것이 농촌 생활에 있어서 저는 성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농민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흔히 어머니 돼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땅, 토지 그것이 나한테 농민한테 어떤 의미인지 농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이 저는 농민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으로 살기 전에는 저도 농민으로 살기 전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저는 사실은 이 땅이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이 땅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그냥 이 하나의 나한테 농사 짓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생산 자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생물이 아니라 어쩌면 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딱딱한 그런 어떤 무생물이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에게 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토지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수많은 생물이 수십억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처입니다. 이런 어떤 수십만의 생물과 나의 손길이 농민인 우리의 손길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로 조화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이 토양이라는 것이 토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 저는 그것이 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처음에 했는 얘기처럼 이 밭이 비록 작은 이 밭이지만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큰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건지 이것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있는 내 생명을 살리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이 어머니 돼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땅, 내 생존, 나의 어머니 이 땅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것이 저는 농민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땅과 토양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은 좀 그 관점이 생겼는데요. 기후위기 얘기 많이 하죠. 기후위기에서 이 탄소를 흡수하는 공간은 바다, 산림, 그리고 토양입니다. 이 땅, 이 토양은 현재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농생태적으로 생산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토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때
이 토지와 땅은 정말로 생명을 품는 우리 어머니 돼지처럼 이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같이 깨닫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업과 먹거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건데요. 이 농업과 이 먹거리에는 굉장히 많은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들면은 먹거리와 비만 문제 이런 얘기만 해도 비만이라는 것이 어떤 뭐 게으른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어떤 좀 미국 같은 사례 뭐 이렇게 이런 연구 자료들 보면 비만이 최근에 많이 생기는 계급이 가장 가난한 계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비만 문제가 생기고 먹거리로 인한 질병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죠. 이 먹거리라는 것이. 그리고 제가 아까 씨앗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씨앗에도 이런 어떤 초국적 종자를 독점하려는 초국적 기업과의 문제, 소농과의 이런 어떤 권리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씨앗은 전 세계 씨앗 시장의 50% 이상을 세계 기업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엘 최근에 몬산토를 인수했죠. 바이엘, 다오케미칼, 뭐 중국 하공, 뭐 이런 세계 기업체에서 전 세계 70억 인류가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종자의 5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에 담겨져 있는 정치 경제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 또한 우리가 농부로 사는 정말로 올바른 농부로 사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제가 읽은 책에서 나온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새로운 농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판더르 플루라는 네덜란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지금은 재농민화가 되고 있다. 재농민화라는 것은 새로운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새로운 농민이라는 언급을 해요. 과연 새로운 농민이 뭐냐? 그러면서 이분은 어쨌든 새로운 농민이 우리 그 역사를 진보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농민들이 지금 점차 많아지고 있고 새로운 농민이 되자 뭐라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새로운 농민에 대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운 농민으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 비록 30년 이상 산 사람이지만은 정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농민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새로운 농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농민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살아야 새로운 농민이냐? 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 판더르 플루 교수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뭐가 새로운 농민이다 이런 얘기는 잘 구체적으로 안 하시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농민으로 산다는 것은 의존성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장해야 된다. 의존성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장하기를 첫 번째로 삼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런 거 아닐까요? 꼭 농민이 아니어도 정말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내가 지향하는 바, 또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특히 농촌에서 의존성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의존성을 줄인다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 있어서의 농업이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산업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죠. 기업에서 생산하는 종자를 쓰고 있고 기업에서 생산하는 화학 비료를 쓰고 있고 기업에서 생산하는 화학 약품을 쓰고 있고 또 기업이 주도하는 유통과 판매 시스템에 농민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농민들을
농민들을 포함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농민들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이런 어떤 의존적으로 그 살 때 과연 농민이 행복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장하는 거라는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이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그 자원에 대해서 생산 자원에 대해서 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통제하자. 그리고 스스로 통제하는 자원을 많이 확보하자라는 얘기 하시고 또 하나 얘기로는 시장을 우회하자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시장을 우회하는 이런 어떤 이게 주로 이제 판매 쪽 얘기인데요. 이런 판매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다르게 농사짓기, 그 다음에 온화하게 농사짓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다르게 농사짓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온화하게 농사짓기라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걸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농업 생산 방식이 굉장히 좀 어떤 자원을 내가 소비하는 또 생산 기반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농사가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순환 시스템,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에 기여하는 이런 삶, 그리고 모두에게 행복한 그런 어떤 농부 시스템, 농사, 어떤 농부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또 어떤 완전한 농부로서의 또 농부로 삶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농업 농촌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어떤 새로운 농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의 우리들의 얘기들을 조금 더 연결해 나가는 목소리를 조금씩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뭐 여성 농민으로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성 농민의 얘기를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상으로 이 농촌에서의 여성 농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농촌 변화를 위해서 여성 농민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